안녕하십니까. 디자인스쿨 정재한 교수입니다. 어제하고 그제 수업을 라이브로 진행을 했는데 그 오디오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학생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끼쳤습니다. 뭐 아직 정확한 원인을 파악을 하지 못해서 네트워크나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번거롭게 드려서 미안합니다. 실시간 채팅으로라도 좀 더 이렇게 교감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부득이 이렇게 녹화로 진행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면접 때 저하고 이렇게 인사를 한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아마 처음 보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학기 미디어 크리에이터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서로가 만족스러운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년에 이맘때 같으면 그 입학식이나 개강으로 온 캠퍼스가 이렇게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시즌인데 원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캠퍼스가 텅텅 비었고 서늘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서글프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나 어떤 삶의 가치관이 좀 바뀌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일을 하는 방식도 재택근무가 많아질 거고 또 뉴스에 매번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사회적 거리라 그러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안전거리만큼 떨어져서 지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왔던 우리 생활 패턴들이 이제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뭔가 매개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사회에서는 이런 디자인이나 매체에 대한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지겠구나. 지금은 좀 걱정스럽고 답답한 마음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영상이나 가상현실이나 디자인 쪽에 어떤 일자리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좀 엉뚱한 기대감도 하게 됩니다. 예, 어쨌든 매 학기 첫 시간 항상 이렇게 설레임과 기대로 개강을 해왔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안타깝지만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학에서는 아마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런 사태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라든지 또 온라인에 대한 좀 세련된 가이드를 주고 있지 못해서 그냥 과제물로 대신하라, 출석을 체크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처음 주고받는 첫인상을 그렇게 좀 아쉽게 하기는 저도 좀 못마땅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인사를 제대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미디어 크리에이터 수업뿐만이 아니고 디자인 스쿨 우리 대학에 대한 기본적인 인포메이션,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하고 전체적인 수업 계획과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예전에 지식의 전당이라 그러죠. 대학은 우리 부모 세대나 선배들이 대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견을 가지지 않을 만큼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는 대학 진학률이 월등하게 높고 또 여러 가지 대학을 통해서 그 스펙을 쌓거나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 코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글쎄요, 이제 이 사회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데 따라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학을 하셨을 텐데 초중 고등학교는 사실은 의무교육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기초적인 교양 중심으로 수업을 하지만 대학은 본인이 선택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또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대학 교육이라고 한다면
좀 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가 뭐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다행스럽게도 어, 저 정직하고 투명하고 빠른 순발력 있는 민족이다, 국가다 이런 느낌으로 광고가 되고 있어서 나중에 우리나라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IT 산업, 반도체 뭐 여러 가지 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산업들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 사회는 이제는 비중이 점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식 사회, 정보화 사회가 되게 되면 이제 그런 제조업 기반이 아니라 뭔가 또 다른 지적 가치를 가진 그런 상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인 스쿨의 전체적인 교육 과정도 이러한 방향에 맞춰서 창의적인 그리고 뭔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배출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를 들면 우리 대학이 이공대학이다 보니까 이공 관련 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계, 전자, 컴퓨터, 전기 물론 이제 다른 학과들도 많이 있지만 근데 가끔 그런 이제 이공계 학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교수님들과 대화를 할 기회를 이렇게 가져보면 야 이게 같은 상황에 대해서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나 대처하는 방식이 참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는 그 디자인이라는 학문 자체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새로운 가치를 창의적인 기존에 없었던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려고 추구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이때까지 누려왔던 그 질서와 원칙들을 자꾸 부정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 예를 들어 컴퓨터 공학이나 이런 쪽에서 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제 경우를 예를 든다면 그 친구들도 물론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생산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그 과정 자체에서 이 무한 반복 과정을 통해서 오류와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해결해서 이 완전한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규칙, 원칙, 질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래서 야, 우리는 기존 것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찾게 되는데 저 친구들은 원칙과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야, 이 같은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나 문제를 두고서라도 서로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을 느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거는 좋은 거죠. 똑같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야, 이 같은 대학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나 이 접근하는 자세가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학이 지식을 습득하고 뭐 정보를 얻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뭐 우리 수업에서도 제가 특별한 교재를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그 정해진 주제에 맞는 자료와 정보를 유튜브나 구글을 통해서 검색하고 또는 네이버를 통해서 찾아서 활용하기 위한 그래서 수업이 지식을 이렇게 축적하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그것들을 서로 활용하고 또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2년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 3년제 과정도 있고 4년제 과정도 있긴 하지만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라고 생각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사회 이 사회의 구조가 산업 사이클의 구조 사이클이 워낙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젠 이 점점 사는 게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보고서를 쓸 일이 있어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레포트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통계 자료가 인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대학을 입학해서 취업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6년 정도가 걸린다. 오,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4년제를 진학했을 거고 남학생이면은 군복무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6.7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사회로 진출했을 때 거기에 드는 비용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만큼 열심히 오랜 기간 준비해서 뭐 물론 그 지식과 경험을 뭐 다 나름대로 다 가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맞춰서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그것들을 활용하고 또 현장에서 필요한 새로운 수요가 생겼을 적에 다시 또 공부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것들이 어쩌면은 앞으로 대학이 진화해 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마 우리 대학도 제 생각에는 머지않아 1년제 과정이 생기지 않을까. 예, 그래서 1년 3학기 방학 없이 3학기 만에 자기가 필요한 공부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딸내미가 제 딸이 여러분들하고 연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감성이 비슷할 것 같은데 저녁 식사 시간에 핸드폰을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면서 아빠 내 친구가 카카오톡 프로필에 재미있는 타이틀을 붙여놨는데 한번 봐봐. 그래서 보여주는데 뭐라고 적혔냐면 노빠꾸 풀악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야 너무 멋지다. 이 남학생이야 여학생이야? 그랬더니 여학생이래요. 그래서 야, 이 친구의 사고가 느껴진다. 자기의 선택을 믿고 뭐 일이 어떻게 되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겠다. 뭐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다시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진취적인 자세가 굉장히 참 호감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변하게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누구든 정답을 찾거나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네, 그래서 그 뭐 학교 생활도 그렇고 앞으로의 어떤 사회 생활에서도 주저주저 하는 모습 글쎄요 뭐 그냥 일단 밀어붙여 보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그 강의 자료 정리하면서 과거에 찍었던 앨범들을 이렇게 수업 자료를 찾느라고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찍었던 재밌는 사진이 있어서 제가 한 장을 넣었습니다. 이게 제가 시골에 삽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달성군에 사시는 분이 계실 텐데 뭐 제가 달성군 가창면에서 이제 사는데 저희 집이 시골이다 보니까 대문 앞에 나가면 이렇게 하천에 뚝방이 있는데 어느 날 출근한다고 아침에 나오니까 옆집 꼬마들이 이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이집 다니는 꼬마들이 아마 그 전날 오후에 이래 낙서를 하고 놀았나 봐요. 그래서 그 담벼락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이야, 너무 이뻐서 제가 아침에 조금 지각을 하더라도 그림들 일에 감상하느라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야, 애들의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이 마음의 힐링이 되는 거죠. 야, 이 그림들을 좀 더 오래 보고 싶어서 저녁에 퇴근할 적에 우리 그 픽스죠. 그 목탄화를 그린 거를 이렇게 뿌려 코팅 시켜주는 그 스프레이를 하나 사와야지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날 날씨가 흐리는 바람에 비가 와서 그림이 지워져 버렸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저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 아이들 가슴 속에 있는 저런 순박한 세상을 바라보는 저런 순수한 시각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소중한 그런 이 능력이 될 거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씩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버스 타고 갈 때 다음 정거장이 이제 우리 집에 내려야 되는데 목적지라서 내려야 되는데 지금 스피커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음악 맞아 듣고 싶은데 중간에 신호라도 걸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한 정거장 더 가서 그냥 걸어올까? 생각해 보신 적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 차량 지붕 위에 비가 와서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있죠. 두두두두두두.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좋고 기분 좋아서 잠시 길가에 차 대놓고 이렇게 즐겨보는 그런 마음. 이런 감성적인 어떤 자기만의 감성이 앞으로 우리가 이 디자인을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런 그림 한 번씩 그려 보셨죠? 네, 그런 학생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대학이 원래 나이가 53살입니다. 네, 저하고 동갑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 학교 근무한 지가 한 10년 남짓 되는데 이 학교에 근무해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상당히 깨끗하다. 뭐 환경이 깨끗하다는 게 아니고 그 경영을 깨끗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지만 뭐 부정부패가 거의 없고 이 학교 자체가 예전에 우리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일본으로부터 받은 그 경제 협력 자금이었죠. 경업 자금 그 강제징용 노동자나 위안부들에 대한 문제들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차관을 받거나 협력 자금을 받아서 그 돈에다가 우리 지역의 이 지역 주민들의 민족 자본들을 모아서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대학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동안 근 50년 이상 이렇게 대학을 운영하면서 우리 지역의 이 인재들을 양성하자 그런 취지로 운영되는 대학인데 뭐 그런 취지 때문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내신 등록금이 그 투명하게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매년 국가에서 받는 많은 예산들이 학교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학업을 위해서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제가 제 학교를 자랑하려니까 쑥스럽네요. 뭐 많은 단점들이 있지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디자인 스쿨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자인 스쿨은 이렇게 정식으로 개설된 지는 제가 이 학교 오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아마 20대 초반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나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혈기왕성하고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우리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20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이제 산업 현장에 리더급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임원급이나 아니면 대표급 정도를 하고 그 사이에 졸업한 졸업생들이 이제 중간 간부 또는 최근에 졸업한 신입사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우리 대학이 이공대학이긴 하지만 이 디자인 스쿨을 통해서 졸업한 우리의 졸업생들이 지역을 포함해서 전국 또 해외까지 진출을 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교 한번 와보셨습니까? 예, 제가 캠퍼스 조감도를 요래 올려봤는데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디자인 스쿨이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예지관, 인해관 이렇게 두 개 건물을 쓰는데 저희가 수업을 하게 되는 건물도 있고 학과 사무실이나 제 연구실이 있는 곳이 저 노란 동그라미 주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까지 비대면 수업을 마치고 아마 그 다음 주에는 실질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겠죠. 그때 좀 더 반갑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졸업을 한 친구죠. 얼마 전에 그 졸업을 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 단편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서 왔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졸업 작품 전에 출품하고 싶은 작품 중에 하나인데 한번 좀 촬영을 끝내고 편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좋아 보자. 그래서 그 친구가 평소에 워낙 열심히 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저도 이래 관심 있게 봤죠.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다 보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이제 힘이었나? 그래서 네가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내가 잘 알고 그동안 과정을 알지만 뭐라 그래야 되지? 지금 상태로 봤을 때 너무 좀 심심해. 기술적으로나 스토리 라인이나 뭐 딱히 흠잡을 곳은 없지만 전체적인 짜임새나 전달되는 메시지가
뭔가 좀 이렇게 플래시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려.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유민아 그러면 내 생각에는 편집실에서 지금 어떻게 방법을 찾지 말고 오늘 작업은 여기서 마치고 너 뭐 계속 밤새고 하느라고 몰골이 말이 아닌데 오늘 저 가서 이제 목욕도 한번 하고 머리도 한번 새로 저 헤어스타일 이 한번 이래 단정하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평소에 네가 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과감하게 자기 변신을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떻겠니? 너 주변에 이 타투하고 피어싱하고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어,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 내가 평소에 네 모습을 보고 느끼는 것 같아. 근데 그런 문화를 과감하게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평소에 네가 항상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고 너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해나가는 그런 그 카테고리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는 보지만 그걸 과감하게 탈피하고 벗어날 수 있는 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봐. 그런 것들이 네 작업에서 묻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말했더니 정말 며칠 있다가 그 친구가 그 머리를 무슨 색이죠? 사이안, 약간 이렇게 파란색 쪽으로 염색을 하고 정말 이렇게 변신해서 왔더라고. 그래서 이야 멋지다. 너 아마 그런 생각이 네 주변의 환경이나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계기가 될 거야. 한번 보고 네 작업에 대해서 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새롭게 생각을 해봐.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래서 이게 디자인이나 어떤 매체에 대한 작업들이 정확한 공식과 답이 없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어떤 독특한 개성과 컬러를 찾아 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의 가치, 누구보다도 자신의 감성 그런 것들을 키워내고 표현하는 과정들이 우리가 수업에서 추구하는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 전공의 가장 기초적인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교육 과정을 하면서 1학년 1학기와 2학기 그리고 2학년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는데 1학년 1학기에는 그 기능 교육보다는 기초적인 체력 단련, 건강한 근력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감성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과정들의 수업이고 2학기에 올라가면 이제 조금 더 이제 뭐 이 몸을 만들어야 되겠죠. 스트레칭. 그리고 2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웃풋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과목들을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크리에이터 과목은 그 가장 기본적인 소양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제목 그대로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많은 종류의 미디어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마루야 마루 안녕 왜 나왔어? 아저씨 지금 수업 중이라서 가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마루 인사해라 언니 오빠들한테 안녕하세요. 제가 학교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학교 스튜디오도 네트워크 사정이 좋지가 않아서 부랴부랴 저희 집 창고에다가 이렇게 블루스크린을 설치하고 촬영을 했는데 아유 뭐 결국은 이래 됐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창고에 살고 있는 마루입니다. 마루야 인사드려. 안녕. 저기 와서 놀아라. 안돼 안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오세요 오세요. 자, 좀 이따가 간식 줄게. 자, 그러면은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디자인 스쿨에서 영상 크리에이티브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정지한 교수입니다. 제가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인상적으로 제 소개를 하고 싶은 마음에 최근에 찍었던 사진 몇 장들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지금 나와 있구나. 화면에
최근에 찍었던 제 모습들이나 사진들 이렇게 올려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성 국민이고요. 어, 항상 생활 속에서 이 뭔가 새로운 남들과 다른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공은 사진학을 했었고요. 그리고 방송국에 근무하고 영상 쪽으로 이렇게 경력들을 기반으로 학교에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 전공이 다큐멘터리 그리고 기획, 제작, 연출 이런 쪽이라서 뭐 여러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제 협업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지관 1층 학과 사무실 옆쪽에 연구실이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 수업 이외에도 학교 생활이든 뭐 진로든 뭐 서로 이렇게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업의 기본적인 그 목표를 미디어를 이해하고 표현해보자 이런 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난해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제 과목이 일주일에 4시간씩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15주니까 거의 60시간 정도를 여러분들과 이렇게 수업을 할 텐데 제 수업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어떤 미디어를 통한 그 스토리텔링 또 그것들을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교육과정 15주를 이렇게 나열했는데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전반전에는 그 미디어를 이해하자. 어떤 종류의 미디어가 있고 이러이런 미디어들은 어떤 용도로 쓸 수 있겠구나.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에 후반전에는 미디어로 뭔가를 표현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뭐 작은 몇 가지 주제의 프로젝트들을 같이 진행해 보는 그런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이 부분은 약간의 수정과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개강하고 첫 시간에 여러분들과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수업 계획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최종적인 수업 계획을 완성하는데 뭐 이번 학기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수업을 해버리니까 제가 다음 주, 뭐 다다음 주까지 해서 전체적인 수업 계획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뭐 요거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예, 요거는 15주 수업 계획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그 인해관 지하 1층에 저희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학과 스튜디오가 거기에서 하게 될 거고 다음에 그 교재는 저희가 책자를 따로 선택하지는 않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튜브나 구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자료를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저희 수업을 위해서 블로그를 하나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 블로그인데 도메인이 school.co.kr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하라고 쉬운 단어를 찾았는데 근데 이렇게 좋은 도메인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스쿨에다가 뒤에 오자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school.co.kr 한번 이렇게 접속해 보시면 그 전에 수업했던 내용들도 좀 남아있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뭐 문서 또는 같이 봐야 할 영상, 자료 이런 것들을 공지사항 같도 마찬가지고요. 강의실 모습입니다. 스튜디오고요. 저 아마 저희 촬영한다고 그때 그 블루 스크린 이 갈라진 틈 메우는 걸 누가 학생이 하나 찍어줘서 그 사진을 올렸습니다. 예, 스튜디오 장면이고요. 마찬가지로 그 인해관, 예지관 옆에 인해관이라고 있는데 그 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뭐 캠퍼스 그림이 나왔으니까 우리 캠퍼스 중앙에 위치한 도서관과 본관 건물이 있는데 우리가 이 건물 라인을 중심으로 건너편 쪽은 이공계 학과들이 많고요. 이쪽은 이제 우리 학과를 포함해서 저 인문자연 이런 쪽 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있는 이쪽을 우리가 밝고 활기차다 그래서
예, 양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상가들도 비교적 많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수업 시간에 맛있는 식당도 소개해 드릴게요. 작년에 수업했던 모습들 스케치한 사진들입니다. 저게 뭐 하는 장면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중간고사 칠 때구나. 페이퍼 테스트.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은 수업 중간중간에 저희가 좋은 전시가 있으면 전시회를 가보기도 하고 또 좋은 공연이 있으면 함께 공연도 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습하는 모습이고요. 요 장면들은 그때 뉴스 만들기 했을 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팀 작업을 통해서 이번 학기에도 우리가 간단하게 실습 프로젝트들을 몇 가지 진행할 생각입니다. 블로그를 한번 볼까요? 심심한데. 참 제가 앞서 미처 설명을 못 드렸는데 우리 수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내용들은 별도로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실습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들은 뭐 충분하진 않지만 학과에 준비된 자료와 장비들을 쓸 거고요. 하나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메모리 카드. 예. 그래서 아마 디지털 카메라를 쓰는 친구들이 많을 테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친구들은 뭐 그대로 쓰시면 되고 만약에 없으시다면 SD 메모리 카드 하나를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제 뭐 굳이 학교에서 일괄 구입해서 뭐 드려도 문제될 건 없지만 저희가 예전에 그렇게 해보니까 이 메모리 카드가 굉장히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자기 게 아니니까 이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사고가 자꾸 발생되더라고요. 열심히 찍었는데 메모리 카드 오류, 불량으로 재작업을 해야 되거나 그런 문제점들이 자꾸 생겨서 메모리 카드 정도는 자기 거를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메모리 카드도 한번 사러 가봅시다. 자, 일단 블로그를 먼저 한번 가볼게요. 도메인이 스쿨 O가 3개입니다. 나오네. 자, 맞습니다. 이게 우리 이번에 베트남 학생들을 위한 강좌가 개설이 돼서 공지사항을 제가 올려놨었네요. 우리 인포메이션도 있고요. 우리 엊그저께 온라인 수업하면서 카카오톡방 메시지 주고받은 것들. 아이고 길다. 예. 레포트 내용도 있고요. 뭐 필요한 양식이나 뭐 이거는 작년에 우리 다이빙 수업했을 때 뭐 여러 가지 구직 정보 또는 보고서 정보 이렇게 해서 그 블로그에 제법 많은 자료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나실 때 이렇게 살펴보시면 저런 분위기의 수업 내용이나 분위기가 어떻구나라는 것을 아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누리닷컴으로 가서 메모리 카드를 사러 가보겠습니다. 디카의 어디 갔노? 따로 있구나. 메모리 카드 메뉴가 따로 있네요. 자, SD 메모리 카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여러 브랜드, 여러 종류들의 제품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메모리 카드를 선택하는 몇 가지 요령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생긴 게 SD 메모리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 제일 크게 적혀 있는 숫자가 저장 용량이고요. 물론 뭐 용량이 크면 편하겠죠. 뭐 촬영도 많이 할 수 있고 하지만 그렇게 대용량을 굳이 꼭 사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16기가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여유가 된다면 이게 가격이 얼마지? 5,000원. 32기가 5,000원이가? 2,000원. 오, 야, 착하다. 좋네. 차라리
요 정도 메모리 카드를 2개 정도 이렇게 준비하면 뭐 하나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관리를 잘못해서 분실하거나 망가뜨렸다 그러더라도 크게 치명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리고 메모리 카드를 선택하실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요 동그라미 속에 들어있는 속도입니다. 요게 뭐를 뜻하느냐 하면 클래스 10이라 그래서 스피드를 이야기합니다. 1초에 어느 정도 용량을 쓰고 읽을 수 있느냐, 이 메모리 카드의 순발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빨리빨리 읽고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 속도를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는데 클래스라고 표기합니다. 클래스 10. 그래서 용량이 큰데 이 메모리 카드는 왜 이래 싸지? 뭐 이렇게 보면 그 스피드가 좀 낮은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 6 정도, 예, 그 정도면 우리가 촬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높으면 좋겠죠. 예, 그래서 그 제품을 구입하실 때 클래스 6 이상, 대부분 보니까 클래스 10 정도 제품이 많이 있네, 그죠? 그 중에서 너무 대용량 비싼 제품을 선택하지 마시고 적당한 16기가나 뭐 32기가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제품으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빈칸이지? 대략 이 정도로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외에 평가 방법이나 출결 체크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평가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입생들과 정원의 학생들을 포함하면 거의 한 90명 가까운 학생들이 이 수업을 대부분 듣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 과정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수업을 들어버리니까 나중에 상대 평가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학생은 충분히 A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해줬는데 이 순위에서 이게 밀리다 보니까 부득이 B를 받거나 C를 받아야 되는 그런 학생들은 많이 섭섭하죠. 그래서 저도 참 학기 말마다 평가를 하고 나면 모든 학생들이 만족스러운 성적을 주지 못해서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조목조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수업이긴 하지만 오리엔테이션만 하고 끝내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제가 약간의 수업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본격적으로 자료를 찾아가면서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여러분들은 필름을 써보신 적이 없죠. 저는 이제 예전에 필름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련한 아날로그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이 편리하기도 하지만 뭔가 감성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 필름을 이용한 영상, 아날로그 이미지 기술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저 유럽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와 영국에서 그걸 한 200년 전에 이 기술이 개발이 돼서 사진술이죠. 사진술이 개발이 돼서 그동안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렸지만 얼마 전에 삼성에서 요거는 화면이 바뀌었네. 카메라가 이제 이렇게 진화되어 오는 과정입니다. 요즘은 이제 DSLR, 미러리스 이런 제품들이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죠.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요즘은 저렇게 크고 무거운 고가의 카메라들보다는 작고 편리한 스마트한 기종들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삼성에서 1억만 화소, 1억 화소의 이미지 센서를 개발해서 발표를 했던데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외국에서 개발된 아날로그 사진 기술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비싸기도 비싸고 불편하기도 하고. 근데 이 디지털로 이렇게 기술이 바뀌면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분 좋은 이야기죠. 그래서 디지털 이미징 기술은 한국이 리드하는, 그래서 앞으로 로봇이나 AI, 가상현실 이런 분야가 발전할수록 이 카메라 기술은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카메라의 어떤 용도, 우리는 이제 카메라를 활용하는 경우지만 이런 원천 기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전자랜드에서 나온 기사 내용이 있어서 캡처를 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속의 카메라들이 점점점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 그 세 개의 기종을 이렇게 기능을 비교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요즘은 워낙 그 고품질의 제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카메라의 해상도, 다음에 렌즈의 성능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비교했기에 거기에서 제가 키워드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 손안에 있는 가장 친근한 카메라의 성능에 대해서 또는 카메라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이해하고 그것들을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저런 고가의 장비가 없어서 불편함은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마다 용도에 맞는 쓰임새가 있겠지만 그것이 굳이 꼭 돈으로 대가를 치러야 하고 뭐 고급 제품을 사야 되고 이런 부분은 선입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고 목이 잠기네. 죄송합니다. 그 기사에 나왔던 용어들을 이렇게 키워드들을 쏙쏙쏙 뽑아서 제가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만 같이 한번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걸로 오늘 수업 내용을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들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는 카메라, AF라는 용어도 있고 ISO 그리고 뭐 전방, 후방, 또 화소라는 이야기하죠. 뭐 800만 화소. 이 카메라의 성능은 몇만 화소야. 이미지 사이즈가 얼마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화소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그 카메라가 이미지를 기록할 수 있는 얼마나 이 고해상도로 기록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화면의 가로 길이의 픽셀 숫자와 세로 길이의 픽셀 숫자를 곱하면 그 화소가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뭐 우리가 HD 화면이라고 부르는 1920 가로의 1920 픽셀과 세로의 1080 픽셀을 곱하면 그러니까 HD 정도의 이미지를 찍을 수 있는 화소의 카메라는 곱하면은 대략 한 200만 정도의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200만 화소 정도면 HD 영상 이미지를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 그러면 1억 화소면 어마어마하죠. 보통 500만, 600만 화소. 제 카메라도 이게 한 4, 5년 이상 쓴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만들었던 이 렌즈의 성능, 카메라의 해상도도 지금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소라는 개념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렌즈, 우리가 광각, 망원, 뭐 표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보여지는 이제 범위, 화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냥 맨눈으로 봤을 때와 비슷하게 보여지는 느낌을 우리가 기준해서 사람이 보는 것에 비해서 더 넓은 화면을 볼 수 있는 걸 우리가 광각 렌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수로 표현을 하는데 보통 이제 DSLR 풀프레임 DSLR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람의 눈이 50mm 정도와 가장 비슷합니다. 그래서 50mm보다 더 짧은 초점 거리를 가진 렌즈들은 광각 렌즈, 더 넓게 보이는 거고요. 반대로 멀리 있는 피사체를 이렇게 가까이 당겨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망원 렌즈는 이제 초점 거리가 더 길죠. 그래서 80mm, 뭐 100mm, 200mm 이런 렌즈들이 망원 렌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렌즈들을 잘 조합해서 짜임새 있는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다음에 셔터 속도, 셔터 속도와 그 렌즈의 밝기, 우리가 F라는 용어를 붙이는데 F는 그 조리개라는 F추어의 머리 글자를 땄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아마 고양이를 이렇게 좋아하는 분 많을 텐데 그 고양이 보면 눈에 그 동공이 굉장히 발달돼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밝은 곳에 가면 쫙 빛을 이렇게 조여서 빛을 줄여서 사물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빛이 부족하고 어두운 쪽에서는 동공이 이렇게 열려서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원리가 카메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양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여지는 조리개, 다음에 이 빛이 통과되는 시간을 컨트롤하기 위한 셔터, 이 두 가지 도구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셔터 속도와 조리개라는 것들을 노출을 맞추기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조리개는 그 F 얼마 이렇게 숫자로 표현해서 숫자가 작을수록 이렇게 빛을 많이 받아들이는, 또 숫자가 높을수록 빛을 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셔터 속도도 열렸다 닫히는 시간을 조절해서 이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컨트롤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출을 맞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카메라와 렌즈의 성능을 이렇게 구분할 때 조리개 값을 많이 찾습니다. 그거는 그 빛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밝은 조리개 값을 가진 렌즈를 우리가 고급 렌즈라고 그러고요. 그 렌즈를 가지게 되면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F 얼마 이렇게 숫자는 이 카메라의 렌즈가 어느 정도 밝기를 가지고 있구나. 숫자가 낮을수록 밝은 렌즈구나. 더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셔터 속도는 뭐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줌 프레임 퍼 세크. 줌 설명드릴게요. 줌은 아마 여러분들 줌인 줌아웃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화면을 크게 쭉 당기는 것을 줌인, 다음에 쭉 넓게 빠지는 것을 줌아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카메라의 줌 기능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기능들이 자꾸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적절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나중에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프레임 퍼 세크, 30 또는 60. 요 프레임 퍼 세크가 뭐냐면 1초에 그 몇 장의 장면으로 연결할 동영상 촬영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1초에 몇 장면으로 연결을 하느냐. 보통 우리나라는 그 방송 규격이 NTSC 방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 방식을 쓰는데, PAL 방식을 쓰는 국가들이 있고 우리나라처럼 NTSC 방식을 쓰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NTSC 방식은 1초에 30장면을 기준으로 영상을 만들어 쓰고요. PAL 방식을 쓰는 국가들은 이게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셨다가 PAL 방식을 쓰는 국가에서 영상 장비나 DVD 같은 것들을 이렇게 구입해서 오면 우리나라와 호환이 안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도 그렇고 호주도 아마 PAL 방식인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영상을 제작할 때 이 1초에 몇 장면으로 동작을 표현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레임 퍼 세커라는 숫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표준은 30 정도가 되고 때로는 카메라에 따라서 60 프레임 퍼 세커 촬영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고속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더 부드러운 슬로우 모션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왕이면 프레임 퍼 세커를 선택할 수 있는 빠른 프레임 퍼 세커를 쓸 수 있는 카메라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고급 제품들에 많이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략 설명이 다 됐나? 예, 대략 요게 빠졌네요. 그 손떨림 방지 기능, SIO라는 기능인데 요즘 카메라에 많이 채용되고 있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갤럭시 광고에도 보면 손으로 들고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나중에 촬영된 영상이 보면은 별로 흔들리지 않죠. 그런 것들이 그 손떨림을 자동으로 보정해주는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상들을 별도의 액세서리 쓰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는 영상을 찍을 수 있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 한번 보자. 뭐 요 정도 단어를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의 기능들을 한번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시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스마트폰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앱 이외에 유료 앱을 써보신 분도 있으시죠? 예,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는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제가 몇 가지 소프트웨어를 확인해서 구입을 했던 앱이 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격도 거의 한 5만 원 가까이 준 것 같아. 그래서 출장을 가게 되는데 카메라를 들고 가기가 너무 버거워서 스마트폰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앱을 바꿔봤더니 그 앱이 거의 DSLR에 맞먹는 굉장히 다양한 고급 기능들을 많이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들을 많이 이렇게 편집에 활용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앱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내 카메라의 쓰임새를 이렇게 확대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스마트폰 카메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앱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전체 오리엔테이션, 다음에 앞으로의 수업 방향, 그리고 오늘 그 스마트폰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얼굴을 직접 마주하고 수업을 하지 못해서 못내 아쉬운 마음은 크지만 뭐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 끝을 만족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합시다. 미디어 크리에이터 담당 교수 정재한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